한때 소금은 돈이었습니다. 조개 껍데기도 돈이었고 유리구슬도 돈이었습니다. 월급을 뜻하는 영어 단어 샐러리가 소금에서 나왔을 만큼 소금은 진짜 돈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 무엇으로도 물건을 사지 않습니다. 왜 소금과 조개와 유리구슬은 돈의 자리에서 밀려났을까요? 바로 이 질문 하나에 우리가 매일 쓰면서도 사실은 잘 모르는 돈의 비밀이 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매일 벌고 쓰고 계산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돈을 제대로 아는 건 아니죠. 여러분은 휴대폰을 매일 쓰지만 그 안에 전자회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잘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돈도 딱 그렇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 돈의 정체를 누구보다도 쉽게 풀어내는 사람, 비트코이너 지미 송의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20년 넘게 프로그래밍을 해온 비트코인 개발자이자 교육자인 그가 미국의 한 대학 강연에서 학생들에게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그는 먼저 돈이 갖춰야 할 조건들을 짚습니다. 잘게 나눌 수 있어야 하고, 진짜인지 알아볼 수 있어야 하고, 들고 다니기 쉬워야 하고, 오래 버텨야 하고,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와 똑같아야 한다는 것. 그런데 그가 말하길 여기서 가장 중요한 조건 하나가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희소성입니다. 그리고 이 희소성이야말로 소금과 조개와 유리구슬이 왜 더 이상 돈이 아닌지를 설명해 준다고 하죠. 소금이 돈이기를 멈춘 건 사람들이 바닷물을 말려서 소금을 얼마든지 만들어내는 법을 알아냈을 때부터입니다. 조개도 유리구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군가는 그걸 대량으로 찍어내는 순간 그 돈은 가치를 잃고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럼 그 오랜 세월 희소성을 지켜낸 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금입니다. 금은 아무리 애써도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금액에서도 치명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은행이 끼어든 겁니다. 지미송은 그 과정을 이렇게 풀어냅니다. 금은 집에 두면 도둑맞기 쉬우니 사람들은 금고에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금고 주인은 당신은 금 얼마를 맡아놨습니다 라고 하는 보관증을 써줬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무거운 금 대신 가벼운 보관증만 주고받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금고 주인, 그러니까 은행이 아주 위험한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다들 동시에 금을 찾으러 오진 않으니까 없는 금의 보관증도 슬쩍 더 발행해서 빌려주자. 이게 바로 부분 지급 준비 제도라는 것입니다. 실제 있는 금보다 훨씬 많은 보관증이 세상에 풀리는 거죠. 그러다가 사람들이 한꺼번에 내 금 내놔 하고 몰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금고는 텅 비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뱅크런이 바로 이것입니다. 파산을 뜻하는 영어 단어에 뱅크가 들어있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죠. 그리고 이 혼란을 수습하겠다며 정부와 중앙은행이 등장하지만 결국 그들 역시 금 없는 지폐를 더 크게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경화라는 말이 어디에서 왔는지도 그는 재밌게 짚습니다. 옛날엔 순금 동전을 튀기면 맑고 높은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값싼 금속을 섞으면 소리가 둔탁하게 바뀌었다고 하죠. 그래서 단단한 소리가 나는 돈, 사운드 머니, 소리로 진짜를 가렸던 데서 이 경화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단단한 돈이 완전히 무너진 결정적인 순간이 1971년입니다. 당시 미국은 베트남 전쟁과 복지 정책에 금이 담보하지 못할 만큼 많은 돈을 써버렸고 여러 나라가 우리 금 돌려달라 요구하기 시작하자 닉슨 대통령은 TV에 나와 이렇게 선언합니다. 금으로 바꿔주는 걸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고요. 지미송은 말합니다. 닉슨은 일시적이라고 했지만 그건 영구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그 뒤로 지금까지 우리는 단 한 번도 달러를 금으로 바꾼 적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지폐는 그 무엇도 담보하지 않습니다. 예전엔 금 몇 그램을 뜻했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그는 진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이 돈이 지금 얼마나 빠르게 불어나고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뉴스에서 듣는 물가 상승률, 즉 소비자 물가지수는 보통 2에서 3%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숫자가 조작의 여지가 큰 숫자라고 잘라 말합니다. 사람들이 스테이크 대신 값싼 다진 고기를 사면 그럼 물가가 오른 게 아니네 하고 품목을 슬쩍 바꿔치기 하고 휴대폰 성능이 좋아졌으니 사실상 값이 내린 셈이다 라고 계산해버리는 식으로요. 그가 말하는 진짜 인플레이션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돈의 양 자체가 얼마나 늘어나는가입니다. 미국의 통화량으로 따지면 그 증가율은 연평균 7%, 전 세계 인구를 기준으로 보면 무려 14%에 이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연 7%라면 여러분의 저축의 절반이 10년마다 인플레이션으로 녹아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한 아프리카 목사가 했다는 씁쓸한 농담을 그는 이렇게 전합니다. 원래 성경의 희년은 7년마다 빛을 탕감해주는 해인데 아프리카에서는 그 반대로 7년마다 저축이 사라지는 역의 희년이 온다고요. 이 모든 돈은 어디에서 생겨날까요? 바로 대출입니다. 여러분이 집을 살 때 받는 담보대출도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도, 누군가의 저축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순간 새로 만들어지는 돈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이라고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의 통화량도 지난 수십 년간 쉬지 않고 불어났고 그 돈의 상당 부분은 부동산 대출을 타고 흘러들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의 서울 집값입니다. 성실하게 월급을 모으는 속도로는 결코 따라잡을 수 없는 곳으로 집값이 날아가 버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민송은 이 현상의 이름을 알려줍니다. 바로 칸티용 효과입니다. 새로 찍힌 돈을 가장 먼저 만지는 사람, 그러니까 이미 자산을 쥔 부자들이 그 이득을 거의 다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팬데믹을 전후로 전 세계 억만장자들이 쥔 부의 비중은 2.6%에서 3.5%로 뛰었습니다. 돈을 풀수록 그 돈은 위로 흘러간 것입니다. 돈이 이렇게 흔해지면 경제 자체도 이상하게 뒤틀립니다. 그가 든 예가 참 인상적입니다. 팬데믹 때 항공사 유나이티드가 대출을 받아야 했는데 은행이 담보로 요구한 건 놀랍게도 비행기가 아니라 마일리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마일리지의 가치가 무려 220억 달러로 매겨졌는데 정작 회사 전체 시가총액은 10억 달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마치 집 한 채에 부엌이 100만 개나 있는 격이라고요. 사실 대부분의 항공사는 항공사가 마일리지를 가진 게 아니라 마일리지가 항공사를 거느리고 있는 셈입니다. 한때 자동차 회사 GM이 차보다 할부 금융으로 더 벌었고 스타벅스가 기프트 카드에 충전된 돈을 굴려 이자를 버는 것도 전부 같은 이야기입니다. 진짜 물건을 만드는 일보다 돈을 굴리는 일이 더 남는 금융화된 경제, 이게 법정화폐가 만든 또 하나의 얼굴입니다. 그 종착역을 그는 담담하게 보여줍니다. 바로 한 장의 사진이죠. 바이마르 시절 독일에서 한 여인이 지폐를 아궁이에 떠 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장작보다 지폐가 더 흔하고 쌌기 때문에 지폐로 불을 떼는 게 더 싸게 먹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서늘한 숫자 하나를 남깁니다. 법정화폐의 평균 수명은 26년입니다. 그런데 달러는 벌써 54년째 이어지고 있죠. 말하자면 이미 한참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너져가는 게임의 반대편, 다시 단단한 돈으로 우리는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비트코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가 비트코인을 설명하는 방식이 정말 명쾌합니다. 디지털 세상의 물건은 원래 딱 두 종류였다고 합니다. 하나는 무한히 복제되는 것, 음악 파일이나 영화처럼 얼마든지 똑같이 복사할 수 있는 것들이죠. 다른 하나는 희소하지만 누군가 중앙에서 통제하는 것, 콘서트 티켓이나 게임 아이템, 그리고 은행 계좌의 잔고처럼 어딘가의 서버가 이건 이미 썼다를 관리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그 어느 쪽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된 디지털 희소성입니다. 누구도 중앙에서 통제하지 않는데도 아무나 복제할 수 없는, 컴퓨터 과학자들조차 2009년 전까지는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게다가 비트코인은 2100만 개라는 절대적 상한선을 가집니다. 정부가 펜 하나로 얼마든지 늘릴 수 있는 돈과 달리 그 누구도 심지어 만든 사람조차 이 숫자를 바꿀 수 없습니다. 금이 은행에게 무너졌던 자리를 아무도 손댈 수 없는 공정하고 정직한 돈으로 대신한 셈입니다. 물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너무 크지 않냐고요. 그도 순순히 인정합니다. 비트코인은 지금까지 80% 넘게 폭락한 적이 6번, 7번쯤은 된다고요. 하지만 그러면서 이렇게 돼봤습니다. 유로나 엔이 안정적으로 보이는 건 사실 중앙은행이 그 가치를 억지로 붙들어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요. 비트코인은 중앙은행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변동성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만약 비트코인이 변동성 없이 반듯한 우상향만 그렸다면 전 세계 헤지펀드가 싼 이자로 돈을 빌려 그 수익을 죄다 빨아먹었을 거라고요. 그러니 그 출렁임은 아직 이 자산이 소수의 손에 독점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결국 그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돈이 나쁘면 그 위에 쌓은 모든 것이 함께 무너집니다. 하지만 돈이 단단하면 그 위에 문명을 세우고 번영할 수 있습니다. 돈은 문명의 가장 밑바닥에 깔린 모두가 딛고 서는 토대이니까요. 그는 이 강연 내내 젊은 학생들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꼭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다고 하죠. 지금 여러분이 집 한 채 갖기가 이토록 어려운 건 여러분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자산을 가진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점점 더 부유해지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 자산에 끝내 닿지 못하게 만드는 바로 그 돈의 구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 청년들에게도 그대로 겹쳐집니다. 성실하게 일하고도 내 집 한 칸 마련하기 힘든 현실이 사실은 개인의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돈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미송은 바로 이 지점에서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단단한 돈 위에서는 정부가 모든 걸 대신 해결해주지 않는 대신 사람들이 다시 스스로 책임지고 도전하고 자기 실력으로 인정받게 된다고요. 나이도 연줄도 아닌 노력과 실력이 보상받는 세상. 그가 비트코인에서 본 미래는 바로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하며 강연을 맺습니다.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올지는 사실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 여러분이 나아가는 방향이 그 세상을 만듭니다. 저는 비트코인이 그 안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번 영상 속 지미송의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돌이켜보면 소금과 조개 껍데기가 돈의 자리에서 밀려난 건 누구나 쉽게 찍어낼 수 있게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그 누구도 함부로 찍어낼 수 없는 단단한 돈을 우리가 다시 손에 쥔다면 무너져 내리던 그 토대 위에 다시 무언가를 쌓아 올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비트코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이번 영상이 여러분에게 그 의미를 찾는 시간을 가져다 주었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비트코인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응원합니다.